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지사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POE, 파워 오버 이더넷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주제로 POE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파헤쳐 볼 계획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해드렸지만 POE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이 있는 전문가분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면 조금 제가 당황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플루크 패밀리, 즉 플루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 개의 사업부고요. 플루크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부분이 아마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한 여러 가지 온도에 관련된 제품군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 사업부가 플루크 인더스트리얼 그룹이라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크 프로세스 인스트루먼츠라는 사업부와 플루크 캘리브레이션, 플루크 바이오메디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아시겠지만 통신 케이블을 계측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측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그 사업부에 이제 한국지사가 있고요. 그 지사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많은 분들이 써보셨거나 혹은 다른 분들이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계측기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 통신 서비스의 테크니션 분들, 그 다음에 산업용 이더넷에도 요즘에는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측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이더넷 시장과 가장 큰 데이터콤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통신 시장에 케이블을 인스톨 하시는 테크니션 분들이 주로 저희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저희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의 장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플루크 인더스트리얼 그룹이라고 하는 노란색 플루크 마크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 DTX라는 노란색 이 카테고리 6A 테스터가 출시되면서 글로벌하게 마켓 쉐어를 엄청나게 점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DTX는 역사의 뒤안길로 단종이 됐고요. 버시브라는 제품 패밀리군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DSX 8000, DSX 5000이라는 장비와 4월 달에 출시한 이제 케이블 테스터와 네트워크의 진단까지 가능한 링크 IQ라는 제품까지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케이블 계측에서 네트워크 진단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1992년, 그러니까 지금 한 29년 정도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통신 케이블 계측 시장에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네. 아주 오래됐지만 롱런을 하는 이유를 오늘 발표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POE, 파워 오브 이더넷을 일단은 이해하시려면 트위스트 페어, 우리가 흔히 UTP라고 하죠. 언쉴드, 차폐되지 않은 트위스트 페어.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꼬임 상선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영어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P 케이블이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스티드 페어, 네, 영어에서 보이시듯이 꼬여 있습니다. 자, 이 꼬여 있는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보면 우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학생 때 혹은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현업에서 케이블을 이제 RJ 플러그 종단 처리, 플러그 찝는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죠.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피복을 벗겨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나오는데 항상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였을까?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와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8개의 가닥,
4개의 페어, 4페어라고 하죠. 4개의 페어를 와이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리로 된 도체입니다. 도체,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크로스 필러라고 가운데 보시면은 십자 형태로 하얀색으로 필러가 되어 있어요. 이 필러는 각 페어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일론 줄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나일론 줄을 리퍼로 자르기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죠. 이 립코드가 왜 있냐면 립코드는 장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케이블이 일반적으로 수평 배선에도 깔리기도 하지만 수직 배선에도 깔리거든요. 이 건물 인프라에는 수직 배선으로 케이블이 깔리는데 케이블의 자체 무게로 인하여 중력에 의한 무게로 인하여 피복이 늘어나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케이블을 당기죠. 포설할 때 당길 때 피복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일론 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립코드가 없는 케이블은 수직 케이블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립코드를 뺄까요? 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뺍니다. 립코드가 없는 케이블을 수직 케이블에 사용하면 장력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피복이 늘어나거나 피복이 터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금 피복, 이 피복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페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고요. 난연 등급이 또 피복에 어떤 난연 등급이 있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겠지만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피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와이어를 쭉 보면서 이 페어가 왜 맨날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꼬임률로 꼬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트위스트 페어일까요? 그냥 페어 케이블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한 쌍 페어끼리 TX, RX 전송과 송신, 수신과 송신을 각각 하고 있는데요. 이 페어가 각각의 양극과 음극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하여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전자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누화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크로스톡이고요. 한글로 간섭 혹은 누화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네, 뭐 형님, 동생 다들 이제 느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집에 유선전화 많이 쓰죠. 인터넷 전화 말고 유선전화. 유선전화를 쓰실 때 나 전화 통화 잘하고 있는데 가끔 옆집이나 아랫집에 전화 목소리가 제 송수하기로 전달이 됩니다. 나는 말하지 않고 나랑 통화하시는 분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화예요. 왜냐하면 전화선은 UTP 케이블처럼 피복이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페어끼리의 날선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페어로 보시는 대로 지금 회색 와이어에서 반대편 회색 와이어로 신호가 전자기장이 누화되면서 RX 쪽으로 돌아옵니다. 가까운 쪽으로. 이게 근단 누화고요. 반대로 TX에서 쏜 게 반대쪽 TX로 들어가는 것은 써서 원단 누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근단 누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가 출발하는 세기고 도착하는 쪽에서는 좀 약해지기 때문에 원단 누화보다는 근단 누화가 치명적으로 데이터나 혹은 보이스 통신 하던 시절에 많은 간섭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누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페어로 가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동 신호를 주고 전기를 흘려보내보니 인접한 페어에 받는 누화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차동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인접한 페어의 간섭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어를 이렇게 한 쌍으로, 그러니까 두 가닥으로 케이블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쌍을 이루게 시작을 됐고요. 꼬임이 없이 트위스트 되어 있지 않고 그 신호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누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말끔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어를 한번 꼬아보니 페어가 꼬이면 이렇게 회색 와이어에서 반대편 검은색 와이어로 차동 신호를 검은색 와이어에서 또 검은색 와이어로 주다 보니 누아가 줄어드는 걸 더 발견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꼬임을 주면 계속 만나던 와이어들끼리만 만납니다. 그거보다 한쪽의 페어를 조금 덜 꼬아줘 보니, 꼬임률을 다르게 해줘 보니 검은색 와이어와 회색 와이어의 차동 신호들이 골고루 만나게 됩니다. 골고루 만나게 되니까 누아에 대한 부분이 상세 처리가 돼서 누아가 아주 없이 신호가 전달되는 것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스트 케이블은 트위스트 페어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트위스트 페어는 각 페어마다 꼬임률이 다른 이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동일한 꼬임률로 꼬이다 보면 계속 만나는 페어끼리 만나기 때문에 상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꼬임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근단 누아에 대한 혹은 누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파란색과 초록색 대비 주황색과 갈색 페어는 꼬임이 덜 같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계측기로 측정을 해보면 1번, 2번 페어, 3번, 6번 페어, 4번, 5번 페어, 7번, 8번 페어의 길이가 달라요. 최소 19m부터 20.3m, 약 1.3m가 다르죠. 이게 피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20m의 피복이 필요해서 20m를 딱 잘라서 플러그 작업을 하고 계측기로 측정을 했는데 이게 19m, 20.3m 막 제각각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측기 똘똘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측기 상당히 똑똑한 놈이거든요. 피복의 길이는 외부 길이고요. 속에 들어있는 와이어들은 페어로 트위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꼬여서 가기 때문에 더 길게 갑니다.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예로 19m와 20.3m가 나왔다면 실제 피복 거리는 한 17m에서 18m 되셨을 거예요. 페어가 꼬여서 갔기 때문에 실제 실측한 길이는 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 잘랐거나 패치코드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길이를 잘못 재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케이블이 꼬여서 갔기 때문에 실제 도체 길이보다 피복상의 길이는 더 짧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워보이더넷 PoE라는 기술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릴 건데요. PoE 많이 들어보셨죠? PoE가 요즘에 많이 핫합니다. 핫한 이유는 편리해서도 핫하고요. 장애가 많아서도 핫합니다. PoE가 주로 사용되는 영역은 요즘에 이제 AP 혹은 IP 카메라 등등의 장비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센서류 혹은 PC, TV 등등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개체들이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도 했고요. 10% 이 CAGR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등장하죠. 이런 발표 자료에 그래프만 나오면 많이 등장을 하는데 Confound Annual Growth Rate라고 해서
그냥 한국말로 쉽게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2018년 대비 2013년에 빌리언이 이제 10억이죠. 약 18억 개의 IoT 해체가 불과 한 6년 사이에 약 250억 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M2M. M2M은 이제 머신 투 머신이라는 그 연결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점유율이 약 147억 개의 개체수로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시스코, 네, 많이들 아시는 시스코 자료를 발췌를 한 거고요. 이 M2M 연결 장비 중에서도 특히나 뭐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등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비가 아닌 간단하게 웹 브라우징을 한다든가 자료를 잠깐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트래픽 자체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츠라든지 요즘에는 쿠팡도 비디오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트래픽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생활 곳곳에 사용하고 있는 IP 카메라들이에요. 네, 이게 대표적인 M2M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트래디셔널 예전 레거시한 랜 환경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PC 혹은 그냥 전화기 정도만 PoE를 썼다면 현재는 와이파이 AP들, 와이파이 6로 가면서 AP들도 고전력량이 필요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피스에 있는 조명들 있죠. 천장, 이 디지털 실링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천장들에는 각종 센서와 각종 조명들이 이제는 PoE로 전원이 공급되고 PoE로 이더넷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oE에 대한 이슈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PoE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 담당자들은 사실 PoE를 접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PoE 스위치는 접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오피스라든지 CCTV나 AP에 관련된 분들은 PoE에 대한 이슈도 많이 겪어보셨고 PoE의 편리성도 엄청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PoE에 대한 이론을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PoE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와 함께 하시면 이론부터 진단 및 테스트까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oE 스탠다드, IEEE가 이제 스탠다드를 규정할 때 802.3이 이제 IEEE에서 말하는 PoE 스탠다드인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와이파이처럼 PoE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802.3AF, 뭐 802.3AT로 가더니 이제는 802.3BT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802.3BT는 타입 3, 4가 있고요. 802.3AF는 타입 1, 802.3AT는 타입 2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6로 가면서 2.5G 베이스티나 5G 베이스티도 새로 나왔지만 802.3BT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802.3BT는 기존의 4W부터 90W까지 쓰는 전체 구간을 다 포괄하는 타입의 표준이 완성이 됐고요. 이 표준의 기본적인 PSE와 PD라는 부분에 대한 전력량과 필요 전압 등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PSE는 파워 소스 이퀴먼트라고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PoE 스위치류가 되겠죠. PD는 파워드 디바이스, 파워를 받는 디바이스라고 해서 IP 카메라나 와이파이, AP 등등이 그 디바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IEE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더넷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장비 제조사들의 연합체에서
802.3BT 안에서도 타입이 워낙 많고 클래스 등등의 등급으로 나누자라는 운동에 일어서 클래스 0부터 클래스 8까지 등급을 나눠서 구별을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트레이드마크, 이더넷 얼라이언스가 서티파이 했다라는 마크를 달게 되고요. 이 마크는 보시는 대로 파워드 디바이스입니다.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죠. 파워를 받는 디바이스인데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3인데 파워를 보내는 PS입니다. 라는 마크를 보시면 이 장비는 이더넷 얼라이언스에서 서로 호환성이 검증됐구나, 인증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클래스 0부터 클래스 8까지 15.4W, 4W, 90W까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2페어로만 전원을 공급하는 건 이제 타입 1과 타입 2고요. 4페어 전체를 사용하는 타입 3와 타입 4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더넷 얼라이언스도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IEEE에서 규정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더넷 얼라이언스에서 레코멘드하는 케이블의 타입은 2페어로 PoE를 공급하는 PoE와 PoE 플러스의 경우는 카테고리 6 케이블 이상을 써줘라 라는 권장사항이 있고요. 4페어를 다 쓰는 PoE에서는 카테고리 6A 케이블을 써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IEEE의 802.3BT 최대 90W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표준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신 네트워크 장비들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IEEE의 802.3AF부터 시작해서 AT까지 가는 전력량 이상의 더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인 802.3BT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전달하는 표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802.3BT는 4페어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죠. 4페어를 모두 사용하고 이 4페어는 타입 1, 2는 2페어, 타입 3, 타입 4는 4페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4W부터 90W까지 사용을 하고요. 이 90W까지 사용을 할 때 타입 1과 타입 2는 전압은 44V나 50V를 사용을 하고요. 타입 3는 50V를 사용을 하며 타입 4는 최대 52V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확대를 드리면 암페어 전류가 타입 3부터 타입 8으로 가면 타입 8은 460mA 혹은 500mA까지도 사용을 하도록 ISO라는 국제 표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PSE와 PD 간의 그 페어에 대한 그림이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케이블이 PD와 PSE 간에 체결이 되면, 이제 접속이 되면 파워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럼 그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8V DC가 공급이 되고요. 이 둘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악수를 하네요. 협상을 통해서 일단은 슬라이드를 보실게요. PS와 PD 간의 협상을 통해 공칭 전압인 48V DC가 사용이 되고 이 48V DC가 협상을 통해 올바르게 작동되는 기본적인 전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전기 이론 우리 배우셨겠죠? 학생 때. 오음의 법칙. 물리 시간에 다 주무신 거 압니다. 저도 잤고요.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력을 전송하려면 전류의 흐름이 필요한데요. 오음의 법칙에서 말하는 이제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 IR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류의 흐름은 극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위차, 즉 전압은 1번, 2번 페어와 3번, 6번 페어의 병렬로 페어 4번, 6번, 페어 7번, 8번 사이에서 생성이 됩니다. 전압이. 이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배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터리의 전류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릅니다. 전자의 이동이 전류죠. 전류가 4번, 5번 페어와 7번, 8번 페어에서 흐르고 PD, 파워드 디바이스의 로드라고 하는 부하가, 즉 저항이 생성이 되면 전류가 1번, 2번 페어와 3번, 6번 페어를 통해서 전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PSE로. 그걸 이제 루프라고 해요. 네, 이게 기본적인 전기의 이론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류가 생성이 되고 전압이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POE가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전기 기술 중에 팬텀 전압 공급 장치라는 게 이런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보신 대로 파워드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전원 장치가 없이 PSE에서 공급받은 전류를 가지고 루프로 되돌리면서 저항해서 전기가 사용되는 공급장치가 보이지 않죠. PSE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팬텀, 유령이 전원을 공급했다 라고 마이크, 우리 콘덴서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에서도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지만 마이크가 동작이 되고 마이크가 음성을 전달하듯이 AP도 파워 오브 인터넷을 통해서 팬텀 전압 공급을 받는 겁니다. 조금 복잡했나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802.3BT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서명 유형이 있어요. 서명,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싱글 시그니처라는 단일 서명 모드가 있고, 듀얼 시그니처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싱글 시그니처 로드를 사용을 하면 PSE가 PD에 공급하는 전기 전력이 한 개의 전원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802.3BT의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건 듀얼 시그니처라고 해서 이중 서명? 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듀얼 시그니처로 가면 로드,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클래스가 두 개로 나눠지고 로드가 로즈, 즉 두 개의 로드, 두 개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전원을 공급하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90W까지 파워가 다 필요한 장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흔히 카메라에서 이제 펜 틸트 줌이라고 해서 PTG라는 기능이 들어간 펜 틸트, 고개를 움직이고 줌을 당길 수 있는 카메라들은 함체도 상당히 크고요. 모터를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 모터를 동작시킬 때 카메라에 POE가 공급되고 나머지 펜 틸트 줌 PTG를 위한 전원이 두 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듀얼 시그니처라고 하는 듀얼 서명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802.3BT에서 새로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을 두 개로 분배해서 각각의 디바이스, 하나의 디바이스지만 각각 필요한 부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PD가 받는 71.3W를 둘로 쪼갠 36.5W씩 나눠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클래스 A 경우에 90W의 PSE가 전류를
전압 전력량을 공급을 하는데 왜 PD는 71.3W만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중간에 부하, 저항에서 받는 부하들 때문에 실제 도달하는 장비의 전력량이 90W가 다 도달되지 않고요. 그 부분만큼만 71.3W만 있으면 장비가 구동되도록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장비가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2.3BT 즉 90W에서는 주로 디스플레이류, 디지털 사이니즈, 말이 꼬이네요. 디지털 사이니즈 혹은 LCD TV, LCD 모니터 혹은 일반 TV 등등 PC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802.3BT가 이제 더 많아질수록 전원 플러그 없이 전원력을 공급하는 장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PO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들은 케이블 자체가 고품질의 케이블도 있고 저가 케이블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가 케이블을 선호합니다. 통신만 되면 되니까요.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파워 오브 이더넷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단점들이. 도체 저항은 도체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구리의 저항, 금 저항, 알루미늄 저항, 이거는 도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오메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항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력량도 줄어들고 발열이 높아지고 단점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퍼라는 비싼 도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모든 케이블들이 국제 표준을 인증을 받느냐? 제조사 마음이에요. 이걸 국제적으로 법상으로 이거를 제재하는 표준에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테스트를 안 하고도 판매를 하거나 안 하고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은 구매해서 설치한 후에는 무조건 테스트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PO에 대한 테스트는 DC 저항 불균형이라는 걸 꼭 테스트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들은 이제 루프 저항이라는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야 하는 항목도 있고요. 페어 내에 저항이 불균형한 부분, 페어끼리 저항이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루프 저항, 이 케이블에 대한 이제 POE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루프 저항은 그냥 단순히 페어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페어끼리 나온 1.151옴, 1.149옴이라는 측정을 한 저항을 그냥 더한 게 루프 저항입니다. 이 모든 페어의 저항이 25옴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그건 이제 채널 구간이고 영구링크라는 구간이 21옴 미만이어야 하는 게 이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프 저항은 일반적으로 구리의 함유량이 낮은 제품들 혹은 알루미늄 케이블인 경우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 POE에서 이 저항을 단순히 루프 저항만 테스트했는데 루프 저항에 문제가 없었는데 데이터가 손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다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니 페어끼리의 저항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데이터의 손실 혹은 PO의 장애가 납니다. 이것들을 발견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페어에 대한 저항 불균형은 무엇이냐? 아까 측정했듯이 이제 각 와이어 하나씩에 대한 저항을 서로 차이로 빼서 절대값을 입힌 게 저항 불균형이에요. 이 저항 불균형은 4개의 페어에서 0.2옴이 나오면 안 됩니다. 200mΩ 미만이어야 한다는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페어 투 페어의 저항 불균형은 보시면 이제 페어를 구성하는 도체의 병렬 저항을 계산한 건데요. 이 두 와이어의 저항의 곱이 분자의 와이어의 저항을 더한 값이 분자에 오면 어렵죠. 네, 일단 페어 투 페어, 페어끼리의 저항 불균형 또한 중요하고요. 이 페어끼리의 저항의 차이를 절대값을 씌운 게 페어 투 페어의 저항 불균형입니다. 이 페어 투 페어 저항 불균형 역시 200mΩ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표준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POE에 대한 케이블의 원인이 POE 장애가 케이블의 원인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 불균형은 왜 중요할까요? 케이블은 연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텀 공급을 사용을 하고, 발룬이라고 하는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항이 불균형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 중간에 공급된 발룬 변압기에 올바른 DC 전압의 변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재는 보시는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올바르게 저항이 잘 전류를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올바르지 못하게 자기장의 형성이 되지 않는 저항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면, 보시면 이제 발생이 언밸런스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데이터가 전송선로 케이블에 실렸을 때 반대편 부분에 이러한 신호의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왜곡이 생기면 데이터의 손실 혹은 전력의 품질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PO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저항 불균형은 어떤 때 발생을 하냐 하면요, 접점 지점에서 저항이 올바르게 조인트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왜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플러그 작업을 할 때, 이제 모듈러를 작업을 할 때 펀치다운이라고 하는 임팩트 툴을 사용을 하는데, 이 임팩트 툴로 사용을 하지 않고 나는 케이블 전문가야, 그냥 카터칼로 눌러버리죠. 그런 경우에 올바르게 종단 처리가 되지 않거나 너무 강한 임팩트를 줘서 펀치다운을 하게 되면 접촉 저항에 문제가 생깁니다. 접촉 저항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불량 혹은 마모된 패치 코드, 마모된 모듈러, 마모된 잭, 접촉 저항이 증가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인데, 새로 산 패치 코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케이블 제조사가 모든 패치 코드,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테스트하느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전수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국산 저가 케이블의 경우는 아예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발생을 하고요. 가장 PO에 적은 CCA 케이블이라고 하는 카퍼 클레드 알루미늄, 즉 구리 도금 케이블입니다. 이 구리 도금 케이블은 가짜 케이블이라고도 합니다. 페이크 케이블. 구리 도금 케이블은 구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더 싼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면서 구리를 도금해요. 구리처럼 보이려고. 그러한 케이블들에서 주로 PO에 대한 발열과 케이블에 대한 화재 혹은 발열에 의한 삽입 손실, 저항의 증가로 삽입 손실이 늘어나고 최대 길이가 줄어들고 히팅에 의한 데이터의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발표가 끝나고 제가 데모 시연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구리도금 케이블은 보시는 대로 알루미늄이 그냥 전체고요. 카퍼 케이블에 비해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약 90% 이상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보시는 대로 전기 전도율이 상당히 낮아요. 구리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접촉 저항이 증가하는 이유는 POE의 플러그가 모듈에 삽입될 때 아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아크에 의해서 구리에 대한 그 구리가 손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증가한다든지, 임팩트 툴을 너무 세게 가한다든지 CCA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저항 불균형 테스트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DSX 케이블 어널라이저를 사용하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GUI 환경에서 1번, 2번 페어 언밸런스가 발생을 했네. 표준 대비 얼만큼입니다. 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측을 제대로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항의 문제는 과열. 저항이 세지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과열은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요. 이 전력의 손실은 결국 과열에 의해서 데이터의 손실까지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네, PoE 케이블을 고려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CCA 케이블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케이블 제조사에서 PoE 테스트를 합니다. 올바른 제조사라면 몇 케이블 다발로 묶여졌을 때 네, 페어에 대한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고요. 이 발열이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TIA 표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도씨 정도의 기본적인 온도에서, 케이블 온도입니다. 온도에서는 퍼머넌트 링크, 채널 링크는 90m가 한계고 퍼머넌트 링크는 100m인데요. 이 전체 랭스, 전체 길이를 다 통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블 도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 케이블이 75m 구간으로 줄어듭니다. 삽입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고요. 저항이 증가하면 삽입 손실이 증가하고, 삽입 손실이 증가하면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전력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PoE에 대한 장애는 장비가 단순히 전력이 부족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케이블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E가 왜 작동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이유는 잘못된 케이블, 작업자의 스킬이 부족하거나 제조사에서 생산될 때부터 불량이거나 혹은 마모됐거나 불량 패치 코드로 인한 저항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PoE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혹은 PoE 스위치의 전력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PoE가 불안정하기 혹은 전원을 네고시에이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AP나 IP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간헐적인 재부팅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데모 시연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시연은 1번, 네트워크 스위치와 만약에 IP 폰이 연결됐을 때는 전원을 네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PD가, 파워드 디바이스가 나 12W가 필요해, 12W 사용해도 되니? 하면 스위치가 사용해, 혹은 안 돼, 나 지금 다른데 다 줬어, 4W밖에 줄 수가 없어 하면 협상 실패겠죠. 동작을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쳐서, 그거보다 자, 스위치가 있죠.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 이제 링크 IQ라는 장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냐? 포트에 단순히 그냥 장비를 꽂고 몇 번 포트에 몇 와트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오토 테스트를 누릅니다. 누르면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링크 IQ는 스위치 진단까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포트 정보, 그 다음에 스위치 네임, VLAN 번호, 그 다음에 링크 스피드 듀플렉스로 뭐 5G 베이스 T를 지원하는지 1000 베이스 T까지 지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PoE에 대한 테스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PoE에 대한 로드를 걸어서 PoE가 현재 이 포트에서 클래스 4란 등급의 PoE고 파워드 디바이스는 25.5W를 받고 있습니다.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49.2V의 로드가 걸려서 미니멈 42.5V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계측기가 알려줍니다. 혹은 저희 또 PoE를 테스트할 수 있는 MS PoE라는 아주 간단한 장비도 있는데요. 이 장비는 단순히 연결해서 PoE 버튼을 누르면 PoE를
확인을 해줍니다. 네, 지금 이 포트는 클래스 3 14마트로 1236 페어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두 제품은 PoE 스위치에 대한 진단까지 가능한 거고요. DSX라고 하는 이제 케이블 전문 어널라이저를 사용을 하면 케이블을 설치 후에 저항 불균형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저항 불균형은 아까 잠깐 GUI를 보셨듯이 케이블 계측기에서 PoE 플러스 PoE라는 표준을 넣고 테스트를 하시면 레포트로 저항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드립니다. 네, 보이시죠? 0.038 이렇게 세 가지 계측기 종류를 골고루 혹은 앞에 두 가지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 케이블은 DSX라는 케이블 어널라이저를 꼭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PoE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 PoE의 증가는 PoE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점점 더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됐고 그 대표적인 예들은 CCTV, IP 카메라나 와이파이 6를 사용하는 AP 혹은 VoIP, 칼라 LCD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IoT의 장비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간호사들 호출 시스템이라든지 멀티 레디오를 사용하는 와이파이라든지 키오스크, 펜틸트 줌을 사용하는 IP 카메라 등등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나오고 있는 그 장비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PoE의 전달 수단인 케이블은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지 DC 저항 불균형이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관가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시면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이슈만 없다면 PoE도 문제가 없이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가실 거를 제가 장담을 해드리고요. 이 결론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친 후에 데모 시연을 직접 장비를 놓고 몇 와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저항 불균형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간단하게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잘 들으셨죠? 이제 발표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 시연은 링크 IQ를 통해서 스위치가 전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위치 진단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패치 패널에 포설된 케이블에 대해서 PoE를 과연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DC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흔히 시스코 AP 많이 쓰시죠? 시스코까지 홍보를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작업자가 네트워크 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한 대로 7번 포트, 이제 PoE 스위치입니다. 7번 포트를 연결해서 AP를 동작을 시킬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케이블을 7번 포트에 꽂으라 그래서 7번 포트를 꽂았어요. 그리고 스위치에 이더넷 포트에 작업자가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케이블을 꼽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죠.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AP가 불량이거나 스위치가 불량이거나.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스위치거나 장비의 불량일 텐데, 그거를 판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계측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IQ라는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케이블을 꽂고 간단하게 오토 테스트를 누르면 이 케이블에 대한 케이블이 연결된 장비의 포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옵니다. 보시면 이 PoE 스위치 7번 포트와 연결됐고 VLAN은 2번이고요. 이 포트는 OG 베이스 T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POE를 서칭하고 있는데요. POE 서칭을 했는데 POE가 잡히지 않았어요. 장비가 전원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7번 포트로는 당연히 AP가 동작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OE 스위치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포트 문제 없나? 8번 포트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8번 포트에 꽂고 제가 다시 오토 테스트를 누르면 포트 번호가 이제 VLAN은 확인을 해보시면 VLAN과 포트 번호가 바뀌겠죠. 만약에 VLAN이 둘 다 VLAN 같은 번호는 2번 같은 번호고요. 이 포트는 네, 5GB SD까지 지원하고 POE가 서칭이 돼서 POE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POE가 테스트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협상에 대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로드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40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한번 지켜볼게요, 같이. POE 테스트할 때 싱글 시그니처, 듀얼 시그니처 모드 이렇게 둘 다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장비는 제가 알기로 현재 싱글 시그니처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팅 POE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초에서 40초 정도 이런 소리가 나고 케이블에 대한 POE 25.5W를 8번 포트로 공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8번 포트가 POE가 공급되네. 네트워크 관리자 속으로 한번 욕을 하겠죠? 잘못 알려줬다고. 네, 한번 POE로 동작을 시켜볼까요? 지금 작업자는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있겠죠? 네, 전원이 들어와요. 이제 전원 내고 협상이 끝나고 AP에 전원이 공급됐고 AP는 이제 부팅, 네, 아시겠지만 시스코 AP는 부팅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POE에 대한 스위치 진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케이블은 과연 POE를 공급하기 위해서 DC 저항 불균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옆에 있는 DSX라는 케이블 어널라이저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패치 판넬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네, 둘이 연결되어 있는 패치 판넬에 케이블을 꽂겠습니다. 케이블을 꽂고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일반적인 카테고리 6에 대한 표준을 테스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저항 불균형까지 통과가 되는지 두 가지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자, 제가 설정을 할게요. TIA의 카테고리 6, 이 구간이 현재 카테고리 6거든요. 테스트, 검사 버튼을 누르면 그냥 테스트를 하고요. 일반적인 표준을 테스트하는 데는 시간적으로는 8초, 카테고리 6A가 8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6는 한 6초에서 7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경쾌한 소리는 통과입니다. 초록색, 신호등 초록색처럼 통과가 됐고요. 성능에서 이제 저항해 보면 일반 루프 저항만 테스트하고 있고요. POE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일반 테스트입니다. 일반 테스트 통과가 나왔어요. 이 카테고리 6, 즉 1000 베이스 T 혹은 요즘에는 5G 베이스 T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POE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의 한계를 POE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계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POE에 대한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를 추가를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진짜 POE의 이 케이블 구간을 사용했을 때 잠재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불쾌한 소리가 나오고 빨간색이 떴죠? 실패라는 뜻입니다. 어떤 게 실패냐? 저항 부분에 X가 나와 있습니다. 저항을 눌러서 보면 루프 저항은 아까 테스트했지만 문제가 없었지만 페어의 저항 불균형이 이렇게 두 개, 1번, 2번 페어, 4번, 5번 페어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됨으로써 1번, 2번, 4번, 5번, 1번, 2번, 3번, 6번은 전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4번, 5번은 또 같이 루프가 걸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에러가 나는 순간 POE를 사용했을 때 잠재할 수 있는 케이블에 대한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케이블은
POE를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도체의 특징을 잘 알고 테스트를 하시면 POE에 대한 장애로부터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케이블 설치 시는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하시고, 케이블을 장비와 장비의 POE들을 유지 보수하실 때는 꼭 이러한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진단 가능한 제품을 꼭 테스트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데모도 다 준비한 대로 보여드렸고요. 질문은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저희 플루코 네트워크스로 전화를 주시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POE 케이블 이슈, POE 스위치 진단, 스위치에 대한 장애 처리는 플루코 네트워크스와 꼭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